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 날 이렇게 또 다들 모여주셔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EBS 입시영역 대표 강사 김한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입시 설명회를 가면 올해 바뀐 입시 통계들, 자료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읽어주시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 혹은 입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좀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아마 받으신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이제 PPT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강의에서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보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넣었으니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꼭 자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대입 성공을 위한 입시와 공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입시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준비한 선배들이 대학에 실질적으로 잘 합격을 했을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2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입 전형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 전형, 그리고 심지어는 학과에 따라서 실제 원서 접수 시기에 참고해야 되는 정보는 다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죠.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해서 성적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알아야 하는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대학 전형별 특징과 꿀팁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도대체 잘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잘했을까 하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입시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준비한 선배가 대입에 성공했을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또 명언이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에서 발췌를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입시라는 일종의 전쟁에서는 나를 정확히 알고 적을 정확히 아는 게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학과 전형에 대한 관심이 입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만족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걸 성공의 정의로 삼았습니다. 일단 나를 아는 것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미리 아는 겁니다. 원서 접수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표 대학은 어딘지, 마지노선 대학은 어딘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또 현재 내 실력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너 지금 몇 등급 정도 되니? 잘 모르겠어요. 대충 한 3등급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가 아니라 내가 과목별로 어느 등급을 유치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실력 향상, 성적 향상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과목별로 혹시 특정 과목에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적으라는 거죠.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굉장히 기울여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보자면 일단 대학별, 전형별 특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관심 대학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도 합격 컷, 그전년도 합격 컷하고 현재 내 실력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고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해야 합격선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입시 전략을 세울 때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플랜 A, 올인해서 나머지 거 다 버리고 가장 효율적인 어떤 입시 전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입에 성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플랜 B, 플랜 C까지를 대비하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지노선, 두 번째는 관심 대학에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플랜 B.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입시의 비밀 키워드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목표 대학과 마지노선 대학. 목표 대학을 정해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공부할 때 목표 대학을 정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표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겠죠. 공부의 목표가 되고 동기부여를 또 받을 수 있고, 대학 순위도 순위지만 그거보다 내 마음에 가장 끌리는 대학, 이게 바로 목표 대학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입시의 계획을 세울 때는 마지노선 대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지노선 대학은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내가 즐겁게 혹은 자신 있게 입학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으로는 나 지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재수를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최우선 대학이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입시는요 9장의 카드를 내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입시 전략이라는 게 불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대학교 합격시켜주면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부를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지노선 대학이 특정 대학이라고 정해진다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내가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이 정도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구체적인 진로 설정, 구체적인 계획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에서 목표가 중요하지만 입시 전략은 마지노선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 목표 대학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학교는 잘 모르겠고 일단 학과는 정했어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학과를 정하는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한 건데요. 하지만 목표 대학도 같이 정하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에 200개 가까운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대학들의 특수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대학들은 웬만한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학과만 결정한 친구들은 내 성적이 점점 하락함과 동시에 내가 점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 대학에도 이 학과는 있으니까, 저 대학에도 이 학과는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공부에 동기부여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일단 아직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 하나 정해보고 추후에 학과 탐색하면서 학교 탐색하면서 바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점 잡힌 정보 탐색인데요, 이렇게 초점을 잡으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목표가 어딘지, 내 마지노선 대학은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저 지금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질문이 바뀌면 가능성이 생기겠죠. 제가 최소한 이 정도 대학은 가고 싶은데 현재 등급은 내신 등급 3등급, 모의고사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저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실제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국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논술 정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뉴스 보셨죠? 논술 폐지하겠다, 폐지 방향이다. 이 이야기 진짜 오래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논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전형이에요. 수도권 기준으로는요 164명이 감소했는데요, 비수도권 기준으로는요 111명이 증가했습니다. 내가 지망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능은 상위 15개 대학, 중요한 대학이라고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만 들었다? 전국에서 수능을 확대한 어떤 정원 기준으로 보자면은 수능은 전국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정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울로 한정하면,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32%로 단일 전형 중에선 가장 큰 전형이 되고요,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12%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망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저는 미술이나 체육이나 약간 예체능에 관심이 많은데 실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문계 가려고요. 이런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예체능 계열 진학은 실기가 필수일까요? 실기 전형으로 지망하면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 대학을 학생부 위주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혹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기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라는 전형 자체가 없어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내 초점이 어딘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입시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상담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적이더라도 목표는 어느 정도고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일단 정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대학과 마지노선 대학에 초점을 맞춰야 입시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플랜 B. 플랜 B라는 말 들어보셨죠? 두 번째 계획. 플랜 A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잘 됐을 경우, 모든 게 내 뜻대로 됐을 경우가 플랜 A고요. 플랜 B는 내가 계획대로 일부 되지 않았을 경우의 플랜 B, 그때의 계획이겠죠. 플랜 C는 플랜 B도 안 됐을 경우, 세 번째 계획이겠죠. 입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함정에 빠지는 게 효율성의 함정이에요. 올인의 함정입니다. 친구들 상담을 제가 정말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선생님,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와요. 지금부터 내신 버리고 수능에 올인할 거예요. 올인하는 게 당연히 낫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반대도 있죠. 선생님, 저 모의고사 봤는데 답이 없어요. 저는 내신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 무시하고 내신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또는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을 다 올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성적 제가 열심히 해도 등급은 잘 안 올라가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활동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스펙을 많이 만들어서 학종으로 대학을 갈래요.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효율적이죠. 그죠? 제가 내신을 다 버리고 논술만 공부를 했는데 논술로 합격을 하고, 제가 논술도 버리고 수능도 버리고 내신만 합격을 했는데 학생부 교과로 합격을 하고, 그러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플랜 B도 없고 C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불합격했을 경우를 우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친구들은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플랜 A는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 1순위가 되는 계획은 세우는데 그거랑 동시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자료집을 읽어보시거나 혹시 동영상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2학년 내신 2등급 후반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한 친구, 3학년 때 내신이 6등급이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 논술로 합격한 친구, 2학년 내신이 1등급 후반이었는데 교대 5개를 붙은 친구, 굉장히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현재 나의 상황과 내 목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내가 지금 챙겨야 되는 1순위 전략은 무엇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지를 다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은요 굉장히 디테일하니까 꼭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내 목표 대학이 어딘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족하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마지노선 대학이 어디인지를 이 친구들은 다 사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공부 상황이 어떤지, 실력은 어떤지, 내가 자신 있는 건 무엇이고 재수는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일단 방향을 정하고 1년, 2년을 보낸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 이야기해보면 너 대학 어디에 관심 있니? 어떤 전형에 관심 있니?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몰라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나마 생각이 있는 친구들, 혹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쉽다던데요. 요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입시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수능 6교시는 원서 접수 영역이다. 그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그걸 얼마나 해야 하는지, 내가 내신 등급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저는 정시할 거니까 내신을 버릴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일부를 포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만 포기할 것인지도 정하는 겁니다. 그냥 다 하고 다 포기하고 양자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공하는 친구들은요. 내신 등급 몇 등급까지만 챙기겠다, 챙길 과목 여기까지만 챙기겠다, 더 디테일하게 결정을 합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이 가장 중요하고요. 슬럼프가 오더라도 습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순수 공부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3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각자 항상 직접 고민하고 그냥 선생님의 의사결정 혹은 입시 컨설팅 선생님의 의사결정, 학교 담임 선생님의 의사결정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내 계획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입 전형별 특징과 꿀팁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혹시 여기 계신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나는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 주요한 전형들의 특징은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혹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혹시 있으세요? 제가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해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 원서 접수를 할 때는 그 당시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전형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전형이 있고요. 학교마다, 전형마다, 심지어 같은 전형 내에 다른 학과에서 학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형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같은 내용인데, 같은 전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세부적인 전형 사항, 변경 사항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남은 1년, 2년을 공부할 때 방향성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볼 거고요. 특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입시 정보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조금 부셔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이 쓰는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확한 정의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 않는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한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큰 기회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일부 예입니다. 자, 보시면요,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반영 교과,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실제로 성적 산출에 반영하는지가 다 다릅니다. 상명대학교 전교과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본 모든 교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근데 건국대학교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민대학교는요, 문과인 경우에는, 인문계열인 경우에는 과학 반영 안 하고요, 한국사 반영 안 하고요,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반대로 사회 반영 안 하고 과학만 반영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계열은요, 국영수 사 또는 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계열은 사회를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과학 탐구가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달라요. 자, 그다음 반영 과목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 많긴 하지만 서울여자대학교를 한번 보세요. 과목별로 3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에 해당하는 과목은 3년 중에서 3번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1학년 1학기 때 한 번, 1학년 2학기 때 한 번, 2학년 1학기 때 한 번만 반영하면 일단 국어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 2번 시험을 못 보더라도 성적 산출에 반영을 안 한다는 거겠죠.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학교마다 다릅니다. 진로 선택 과목, 보통 우리가 진로 과목들은 3학년 때 많이 하죠. 정성평가로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국민대학교처럼 아예 반영을 안 하는 대학도 있고, 성신여대처럼 3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화여자대학교처럼 그냥 성취도로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건국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등을 보통 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신여자대학교처럼 비교과, 출결사항, 봉사활동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10%. 또 이화여자대학교처럼 면접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5개, 6개 학교만 뽑아봤는데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나는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 별로 안 좋으니까 교과 전형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6개 다 학종 쓸래요. 막연하게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학교마다 이렇게 전형이 상이하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상이한 전형들을 잘 찾아보면 나한테 딱 맞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학생부 교과 전형도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고려해 볼 만한 카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합불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제가 내신 2등도 되는데 2등급 정도 되는데 3등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학교는 안정권인가요? 하향인가요? 상향인가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게 사실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합불 예측 가능성 혹은 이 신뢰성이라는 게 전형마다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신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학교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성적을 이렇게 등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점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대부분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변동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서 합격 예측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수시 6개 카드를 쓸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정 카드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효과도 생겨요. 친구들이 6개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는 안정을 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의 대학에 썼는데 2개, 3개에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실제로 그 중에 한 곳에만 지원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합격한 나머지 한 곳 혹은 2곳에는 내 자리가 비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원 합격률이 높아지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최초 합은 어려운데 추가 합격으로 많이 붙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특히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정시 공부와 더불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그냥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만 써야지 하면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할 때 굉장히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 최저를 충족시켰을 경우에 총 3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합격자 내신 70% 컷을 봤을 때 등급 차이를 한번 보세요.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가 한 0.5등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합격선이 0.5등급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에 조금 자신이 없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게 그걸 보완할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내신을 심지어 수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효과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157개 대학의 경쟁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보다요. 당연하겠죠. 전국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능 최저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한 친구가 많을까요? 저는 그냥 학종으로 수능 최저 없는 학종으로만 대학을 갈래요 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점이고요. 세 번째 이점입니다. 엄청난 이점이에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의 기준이 한 50%가 안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절반 이하예요. 그 말은 경쟁률이
절반 이하가 된다는 소리고, 실질 경쟁률이 내 합격 가능성이 2배 이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논술 전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논술 전형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형이 있는데 바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해 있고요.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되는 전형들이죠. 대상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의 대학, 지방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내신 성적이 좋다. 근데 나는 목표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40개 대학 중에 25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많은 대학이 학교장 추천, 학교별 추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착 순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방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제한 인원이 있는 대학에서 그 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률을 훨씬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항상 화두죠. 가장 궁금한 전형이고 대부분 1순위로 꼽는 전형입니다. 왠지 공부를 좀 덜 해도 될 것 같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냥 붙을 것 같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래서 그만큼 오해도 많은 전형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의 전체 한 30% 정도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자, 가장 큰 오해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이 아니고 스펙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통계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합격 결과 보여드릴 거예요. 스펙 중심 전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들이 여러 곳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기준을 어느 정도 정했는데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라는 큰 4개의 틀을 정했습니다. 근데 세부 항목을 보면요. 잘 보세요. 전공 적합성에는 성취도가 평가가 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평가합니다. 제가 수학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수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봅니다. 인성에서요. 성실성을 봅니다. 교과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는가 봅니다.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학업 역량은 대놓고 들어갔어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업 성취도가 단순히 그냥 성적이 높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성적이 좋다도 있지만 공부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도 얼마든지 학업 역량에 포함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 학교 교과 성적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원대학교는요 전체 4개의 평가 요소 중에 학업 역량을 가장 높게 보고요. 경희대학교도 전공 적합성과 함께 학업 역량이 30%로 가장 높게 반영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요 두 번째지만 여전히 학업 역량 35% 반영해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펙으로 대학 갈 거예요. 스토리로 대학 갈 거예요. 혹은 몇몇 사교육 업체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꾸미면 대학을 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통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 대학의 서류 평가 항목을 꼭 미리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참고하면 아직 2학년으로서, 아직 1학년으로서 남은 기간들이 있죠,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에 내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학종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비 고3과 예비 고2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많은 부분 학교 성적이나
교과세 특, 동아리 활동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이 글자 수가 감소되거나 기재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재는 하지만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만든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간소화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의 학업 역량, 나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넣어두자. 잘 넣어두자. 이게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무엇이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드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3번이에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학종에서 서류평가의 기본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거나 면접평가가 있는 경우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만들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요, 내가 3학년 원서 접수를 할 때 꺼냈을 보물을 지금부터 숨겨둔다라는 생각으로 학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봐라 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그냥 검색 결과에 따라서 내 활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선생님이 정해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물을 숨겨놔야 돼요. 어떤 보물이냐?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인재입니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면접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보다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설득력이 있나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세요? 여기에 지원한 이 대학에 지원한 이 전공에 지원한 대부분의 친구는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생명공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 치료를 위한 주사형 약물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학교에서 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건 그냥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 2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대학에 지원해서 학종에 지원해서 면접장에 갔을 때 내가 면접관한테 입학사정관한테 내 진로가 무엇이다라고 뭐라고 말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의 근거가 되는 활동을 다시 말해서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에 심화 활동을 지금부터 집어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 원서 접수할 때 반대로 합니다. 3년 동안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봐요. 다 봅니다. 내가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지? 근거가 될 만한 활동이 뭐가 있지? 막 찾습니다. 그때 가서 찾으면 늦어요. 써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활동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연결되는 활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우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집어넣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사례. 자, 식품영양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내 진로의 전공 적합성을 기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를 정해봤어요. 물론 대학 가면 바뀌겠죠. 공부하면서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체적인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진로 목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식용곤충 연구에 관심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귀뚜라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용곤충들이 있겠죠. 뭐 애벌레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난 귀뚜라미가 가장 끌려요. 그 귀뚜라미를 가지고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한번 유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세웠어요. 면접관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 굉장히 구체적인데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주장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한 이후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 근거를 미리 집어넣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학교생활 기록부 얼마든지 아직 채울 수 있잖아요. 한 학기가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3학기나 남아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근거를 미리 집어넣는 겁니다. 면접장에 가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이런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저는 1학년 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배운 관심, 거기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2학년 때는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 주장할 근거를 지금부터 고민해서 집어넣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보장하진 않겠지만 합격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하는 팁이고요. 똑같은 이야기 3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기 위해서예요. 3번째 예시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사례예요. 저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교 교내외 활동에서 영문 에세이도 만들어 보고 동아리에서 해외 신문 보고 뉴스도 번역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영어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구체화가 됐죠. 그래서 관련된 독서 활동을 했고요. 진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상을 타진 못했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더불어서 영어 과목 성적도 올랐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 특히 저는 여러 가지 국제관계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문제에 더 관심이 생겼는데요. 개발도상국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미얀마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더 관심이 생겨서 최종적으로는 UNDP 유엔 개발 계획에서 동남아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자신의 꿈을 결정했고 그 꿈을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진학을 희망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3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근거 자료로 들어가 있고요.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쓰고 내가 면접장에 가서 말할 내용은 그 3년간의 활동을 엮어서 이렇게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여러분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물, 내가 앞으로 꺼냈을 보물을 지금 숨겨둔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꼭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친구가 하자는 거, 선생님이 해보라는 거, 혹은 인터넷에서 찾은 활동 하지 마시고요. 1학년, 2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 떼가지고 내가 뭘 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랑 연계되는 혹은 심화되는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번째 주제인데요. 합불 예측이 어렵습니다. 제일 상담할 때 어려운 경우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학종으로 대학을 꼭 갈 거예요. 내신 2등급이에요. 대학 골라주세요. 못 고릅니다. 불가능해요. 정성적 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봉사활동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고 그걸 어디서 했고 그걸 하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까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책 목록만 나열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읽고 배운 것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을 읽은 친구는 저 책을 읽은 친구보다 더 훌륭한 학생인가요? 이거 어떻게 알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보다 덜 훌륭한 학생인가요? 그냥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입학사정관과 면접관 분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평가자의 정성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안정의 개념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있고 싶으면 대학을 정말 많이 낮춰서 쓰시면 됩니다. 전년도 합격 컷이 5등급이 대학에 내가 2등급인데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진 않는다. 좀 이해가 되세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만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실제 입학 사례입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작년도 입결이에요. 혹시 궁금하시면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입시 결과를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하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전공,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은 관심 있는 전형에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나 내신 등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거환경학과 한번 볼게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합격자 평균 등급 3.6등급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발표해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죠? 혹은 합격자 내신 70% 컷 여기까지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전년도에 3.6등급까지 합격했어요. 나는 지금 3.2등급이에요. 합격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3등급 대 합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자세하게 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은 1, 2등급과 4등급 이하 친구들이 합격했어요. 재밌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더 신기한 거 하나 볼까요? 앞쪽을 한번 봐주세요. X친 곳은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학생이고요. 동그라미는 지원을 해서 붙은 친구입니다. 주거환경학과 1등급대인 친구가 4명을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1명만 붙었습니다. 오히려 2등급대 합격자가 더 많고요. 4등급대 합격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정을 판단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전략을 세울 때 그걸 고려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신 그냥 하는 데까지 올려서 학종으로 6개 쓰겠습니다. 어디 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가서 결정할래요. 라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지금부터 꼭 고민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플랜 A가 학종이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만약에 학종 6개에 다 떨어졌을 경우까지 대비가 되어 있어야 좋은 입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의대, 치대, 한의에 약대를 희망한다면 학종에서도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수능 최저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학종이 모스트예요. 학종을 꼭 가고 싶어요. 학종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신 성적은 조금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현재 예비 고3까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 다른 평가 요소가 꼭 많이 들어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잘하면 부족한 내신을 뒤집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논술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논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논술로 대학 가기가 정말 쉽다 혹은 논술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요. 염두를 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전형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일부 지역 거점 대학 중심으로 시행하는 전형인데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건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국항공대는요. 논술 100%입니다. 교과 성적을 하나도 안 봐요. 전혀 안 봅니다. 논술 성적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죠.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논술에서 수리 논술이나 과학 탐구 논술을 보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맞췄냐, 문제를 틀렸나 가지고 성적이 나오고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해요.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석봉 전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글 잘 쓰고 글씨 예쁜 친구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내신이 별로 안 나왔는데 내신이 지금 평균 한 4등급 정도인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신 다 버리고요. 수능에만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한다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는 내신을 5등급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과 친구들 중에 수학하고 과탐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문과 친구들 중에서 나는 국어 실력이 뛰어나서 글쓰기에 좀 소질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더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중앙대학교 작년 주요 전형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인데요. 지금 빨간색 표시한 게 논술 전형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국어국문학과 논술 전체 평균 합격자 평균이 3.6인데요. 프랑스 어문학과는 5.0이고요. 철학과는 5.1입니다. 내신이 평균 5.1이 합격했다는 거는 6등급도 합격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4등급도 합격했다는 거고. 근데 9등급은 합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은 가장 많이 지원하는 등급대가 한 3등급, 4등급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격자는 한 5등급 혹은 뭐 6등급 초반까지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내신을 버려야겠다라는 혹시 결심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혹시 모를 나중에 혹시 모를 논술 전형도 있으니까 그래도 전체를 다 버리지는 말아라. 중요한 과목은 좀 챙겨보자. 어디까지? 한 5등급 정도까지는 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는 2등급에서 5등급 정도 분포가 많이 합격을 합니다. 자, 수능 최저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예요. 아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게요. 몇 개만 사례를 추렸는데요. 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논술 전형 최초 경쟁률은요 44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77대 1이었고요. 소프트웨어 학부 이과죠. 90.7대 1이었습니다. 90명 중에 1명 붙는 거예요. 실제로 논술은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한 40대 1, 50대 1이 기본이에요.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저는 플랜 A입니다. 저는 6개 다 6논술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능 최저 공부 안 할 거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 6개를 쓸 겁니다. 지금 로또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로또를 뚫을 확률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천운을 타고나야 합니다. 36개 대학 중에 28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꼭 고려해야 논술 전형의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 효과를 한번 보세요. 논술 전형 실질 경쟁률이라고 적어놨죠. 이 실질 경쟁률은요 실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서 시험장에 나타난 학생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보세요. 국어국문학과 44대 1에서 9.6대 1입니다. 경쟁률이 78% 줄었어요. 소프트웨어 학부 90대 1에서 27대 5입니다. 경쟁률이 69%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반대로 말하면 합격 가능성이 2배에서 3배까지 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로또 같은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 전형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논술 전형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제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다가 전제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가장 효과적인 친구들. 일단 첫 번째 내신을 한 5등급 선까지는 유지하는 친구들. 수학이나 과학에 자신 있거나 혹은 글쓰기에 자신 있는 친구들. 그러면서 동시에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가 중요하겠죠. 자, 실기 특기자 전형인데요. 이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두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기자 전형이란 말 들어보셨죠?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뽑지는 않고요. 일부 대학에서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한 활동이 너무 많다. 나는 참 우수한데 학생부 종합전형 쓰려고 했더니 수상기록 1개만 써라 그러더라. 봉사활동 못 낸다 그러더라. 뭐 이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 속하는 게 아니고 실기 전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펙 활용에 제한이 없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교내 활동을 정말 많이 한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 예체능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실기에 자신 없다 하는 친구들은 실기 전형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도 그리고 수능 중심 전형에서도 예체능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학교마다 뽑는 학과는 다르지만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 전형인데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100%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정말로 극히 일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부나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수능 100%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시 40%가 확정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입니다. 15개 대학 여기 있는 학교들인데요.
선생님, 저는 지망하는 대학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대학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학교 범주를 좀 넓혀봤어요. 가톨릭 때부터 홍익대까지 우리가 웬만큼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고 싶은 학과, 희망할 때 꼽히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 전체 평균은 정시 정원이 38%입니다. 40%에는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죠. 수도권 전체로 합산했을 때 32%로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은 이제 학생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되었다. 내가 만약 수도권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정시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수시 학종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이런 논리를 들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학종으로 대학 갈래요. 왜요? 학종이 제일 많이 뽑는다면서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많이 뽑으니까 쉽잖아요. 이렇게 보통 선택을 했거든요. 같은 논리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하거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진학할 친구들은 정시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제일 많아졌어요. 수도권을 기준으로면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 희망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꼭 수능 공부 하시는 게 좋고요. 선택 과목은 실질적으로 인문계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계 친구들은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시도 수시처럼 대학마다 정말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정시는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가 아니고요. 과목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시인데도 불구하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경희대학교 인문사회계열은요,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35%로 가장 많이 반영을 합니다. 강원대학교는요, 인문계열에서 국어탐구 비중이 30%예요. 수학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정시 전형도 대학마다 모집 군도 다르고 선택 과목 지정 여부도 다르고 과목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고 영어 성적을 가점제인지 감점제인지도 다르고 탐구 과목이 한 과목인 두 과목인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그냥 시험 보고 나서 한번 찾아봐야지 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도 2023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학교 관심 있는 대학 혹은 마지노선 대학에 입학처 들어가서 입시 자료들 한번, 입시 요강들 살펴보면서 대략적이나마 방향성 정도는 지금 결정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혼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능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능을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항상 선생님, 저는 정시로 대학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시로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도 수능 공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안 하냐가 내 합격 가능성을 정말 크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되는 추세거든요. 과거보다 많이 완화됐거든요. 지금부터 충분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꼭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친구들이 보통 생각을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능 11월에 보지만 수시는 이제 9월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렇죠? 9월 중순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3학년 때 모의고사를 2번 봐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 재수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모의고사가 9월 첫 주에 있습니다, 보통. 그럼 9월 첫 주에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둘째 주부터 수시 원서 모집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자, 저는 3년 동안 수능은 생각 안 하고 내신만을 목표로, 학종만 혹은 교과만을 목표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9월 모의고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수시 원서 접수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수시 6개에서 다 떨어지면 난 이제 끝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수능 공부 3년 동안 안 했는데 내가 재수한다고 성적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간절해집니다. 학교 선생님도 야, 너 이거 6개 다 붙어야 되는데 일단 안정권 혹은 하향이라도 좀 많이 채워보자 라고 해서 수능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을 수시에서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6개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고민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수시 6연승 했는데요. 6관왕 했는데 6개 중에 마음에 드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붙었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가려고 막상 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자신 있게 수시 원서 접수를 하려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수시에서 이 정도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 정시도 노려보자. 정 안 되면 재수를 하면 1년 만에 성적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거야. 이런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현역으로 대학을 가는 걸 당연히 플랜 A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가면 재수생도 많고 삼수생도 굉장히 많은데요. 플랜 B, C, D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지금부터 어느 정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시 반수도 있어요. 대학에 일단 지망을 하고 정시로 지원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수시 내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재수생으로서 수시 6개를 쓰는, 그리고 거기서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수생의 마음으로 수시 6개를 지원하는 거하고, 일단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생의 마음으로 수시 6개를 지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시 공부를 꼭 정시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정시가 플랜 A가 아니더라도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잡한 입시 정보 정리된 곳 2곳 추천드릴게요. EBS 입시 요강, 입시 정보 코너 보시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적대하고 희망 대학, 희망 전공 입력해두면은 나한테 맞는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알림이 오니까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대입 정보센터 하위 항목에 대입 전략 자료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대학들을 디테일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우리가 입시 요강을 대학마다 들어가서 보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는 대학만 보고 싶다.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곳입니다. 다만 당부드리는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대학 입학처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옮기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5개만 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약간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 친구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부는 시간이다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공부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학원은 특별한 공부법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좀 덜하더라도 성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교육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성적이 오른 건 제가 공부 시간을 하루 5시간 이상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크게 올랐습니다. 공부법은 약간 자동차 연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뭐 기름이 1리터만 있다면 얼마 못 가겠죠, 그렇죠? 공부 시간이 많은 친구들만 유일하게 공부법의 효율의 증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공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상위권 친구들,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친구들은요, 보통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 시간보다 총합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자습 시간 평일 한 6시간, 주말 한 8시간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똑같이 공부했는데 성적 안 오른다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 성적이 오르는 데 필요한 누적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은 정말 빠르게 올랐는데 수학은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쌓이면 분명히 성적은 향상이 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누적 시간, 자기 공부 시간을 확대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친구들 상담하다 보면 막 울면서 상담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쟤는 나보다 덜 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막 울어요.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친구랑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져버리면
굉장히 힘들고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키 다르고 몸무게 다르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겠죠. 지금까지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쌓아온 내 공부 누적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바엔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자기만 생각하시고요. 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자면 다른 친구들,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부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얼마나 자습을 하는지,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세요. 관찰하면 굉장히 힌트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저랑 같이 묶어서 한 5명 정도 내신 대비를 위한 이제 필기 노트를 합쳐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성적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좀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좀 열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게 있는데 하면 된다고 믿는 편이 이득이다. 선생님, 저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하면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약간 답이 정해져 있죠. 이건 그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면 된다고 믿고 공부를 하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이죠, 그렇죠? 제가 뭐 키가 크고 싶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진짜로 커지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된다고 믿지 않으면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됩니다. 내가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만족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면 된다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에 전혀 없다. 이거 가지고 고민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입니다. 의지력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는 공부 의지가 없어요. 핸드폰을 참지 못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봅니다.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눈앞에 구우면서 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보 같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의지력을 가진 전 세계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요. 배고프면 눈앞에 스테이크 굽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지 않고 카톡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핸드폰을 옆에다가 놓고 공부를 하는 건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통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땐 스테이크를 꼭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못 참는 게 당연하고요. 실제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을 보면은 의지력을 가지고 공부한 친구는 거의 없어요. 별 생각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상위권인 친구들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강력한 학습 동기, 구체적인 어떤 난 이 대학을 꼭 가야지라는 목표, 내 인생을 뭔가 주도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사실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번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합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그냥 어쩌다가 하루씩 그런 날 있잖아요. 막 평소에는 아닌데 왠지 시험 본 다음 날, 아니면 막 동기부여되는 강의를 들은 날, 이런 날 뭔가 나의 의지가 솟아 넘쳐 흐를 때, 그럴 때 큰맘 먹고 내 방해 요소를 하나씩 치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게임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험 기간에는 못 참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그냥 분해해서 치워놨거든요. 집에서 공부를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집에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요,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의지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한 친구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없앴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요, 기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 영역에서 전 세계 선수권, 전 세계 최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자기 경기 기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합니다.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제 공부 얼마나 했니? 글쎄요.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 내용은 다 기억을 합니다. 한 달 전에 본 것도 기억해요. 근데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떤 분량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제 푼 수학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되고 난이도는 어땠는지,
어떤 범위였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요, 분석을 못한다는 거고요. 분석을 못하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 3학년 가면 심해지는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정말 지금 올려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수학에 달려 있습니다.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해보니까 수학 공부를 제일 조금 하고 있어요. 과목 편식 효과. 약간 착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편한 과목 정말 많이 하고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 때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최소한 오늘 한 거, 어제 한 거 정도는 계속 기록해서 가지고 있자. 그래서 실제로 3학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기적으로 공부를 기록하면서 하고, 내가 모의고사를 봐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성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려면 내가 기록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수학 공부를 3시간씩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내가 목표한 만큼 나오더라. 그럼 난 계속 3시간을 유지하면 되겠다.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성적이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일주일 기록을 보니까 수학 문제 푼 기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혹은 내가 확률과 통계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수원 수투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방향이나 어떤 분량을 좀 조절해야겠구나,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3학년 가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사이클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학원에서 주는 문제들만 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많이 학원 다니고 있는, 학원 수업 시간이 많은 과목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 과목은 성적이 오르겠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성적이 떨어져서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개고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학습 자료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따로 집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친구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학생들,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약간 도움받을 데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그냥 공부 관리, 옆에서 그냥 러닝메이트처럼 1년간 유지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참여한 친구들은 매일 공부 시간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오늘 뭐 했는지, 놀았으면 몇 시간 놀았는지, 뭐 하면서 놀았는지도 기록을 합니다. 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한 플래너를 온라인으로 검사를 합니다. 2022년은요 한 30명 정도 모아볼 생각이고요. 올해 수능과 1,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말부터 내년 수능을 치르는 11월 17일까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혜택이라고 한다면 제가 운영을 하니까 저랑 뭐 상담을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입시나 공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게 항상 신청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통과해야 해요. 매주 내가 공부한 기록 플래너 검사를 받아야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해서 참여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까지 같이 코칭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점은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더 많은 친구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익명,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공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올해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오픈 채팅 들어가서요, 러닝메이트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0516입니다. 0516이고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채팅방에다가 이름, 학교, 학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각오 정도 적어주시면요, 제가 관리하는 선생님이 전화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언제부터 할지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거고, 12월 말 정도부터 올해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고요. 디테일한 어떤 학교별, 전형별 통계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알아두면 좋을 방향성을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달 드리는 데 초점을 한번 맞춰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참
기쁘겠고요. 기쁘겠고요. 혹시 오늘 설명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공부의 비밀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EBS 입시영역 대표 강사 김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